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추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밀렸고요. 아시아 증시 오늘 장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가 유독 강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있든지 없든지 나 혼자 따로 가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장 앵커가 꼽은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자, 코스피 3년 5개월여 만에 3천선 안착입니다. 장중에 3천선을 뚫어내게 되면서 3년 5개월 만에 드디어 3천선 돌파를 이뤄낸 코스피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터치하고 내려온 게 아니죠. 장 후반 들어서 오히려 막판에 더 올랐습니다. 종가상으로도 3천선에 안착하게 됐고요. 이 3020선까지 넘겼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 속에 이제 코스닥도 같이 올랐는데 여기도 이제 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는 시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확실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종목들 진단도 해드리도록 하죠.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출연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초의 김덕호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특징주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특징주 보기 전에 잠시만요. 종목 진단 신청을 우리가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 진단을 저희가 좀 더 빨리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진단을 도움 드리겠습니다. 특징주 간단히 살펴보고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진단을 올려주시죠. 자,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두 분의 특징주 일단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갖고 온 특징주입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 먼저 이창대 대표의 특징주는요,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김덕호 대표의 특징주는 두산 퓨어셀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창대 대표님, 이 네이버, 국민주, 네카오의 대반격의 시작이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읽혀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네이버의 상승까지 나오는 시점부터는 지금 네.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난이도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 혹은 내가 좀 주식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막 발굴을 하려고 하시는 경향성이 있는데 네. 그러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선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렇다고 뭐 시총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안에서도 좀 급등이 나오는 순환매 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차라리 추종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같았으면 우량주 가지고 단타해서 안 된다 하는데 요즘은 우량주 가지고도 단타 수익에도 다 먹는 장이에요. 네. 지수가 좋으니까. 굳이 이상한 거 종목 들어가가지고 뭐 매매해가지고 잃지 마시고 지금은 우량주 쪽으로 패시브 자금도 탄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량주가 더 잘 갑니다. 또 예.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네이버를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뭐 지주사 두산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수급이 너무 잘 들어와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종목들도 상당히 좋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카카오랑 네이버를 비교해본다라고 했을 때도 네이버가 이번에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부각되면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 우리나라는 이제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AI 소프트웨어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산업이 커지면 이제 수혜를 받을 업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AI 생태계를 구축했을 때 핵심적으로 돈을 많이 벌 만한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유명한 기업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 장악을 했던 구글마저도 절레절레 고개를 돌리면서 쥐지친 나라가 한국이죠. 예. 네이버한테 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한국에선 네이버가 뭐 아주 압도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랑도 같이 또 사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번에 정부 소버린 AI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AI 산업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만큼, 제가 여기서 한글과 컴퓨터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네이버가 또 이제 수혜를 받을 대표 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하정우 센터장이 이제 네이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정부 초대 AI 수석으로 임명이 돼 버렸어요. 네. 이거 뭐 정부에서 돈 쏟아 붓겠다고 했는데 지금 네이버 일하는 분이 정부 초대 AI 수석에 임명됐다. 이거 예를 들면은 그 일론 머스크 지금 그 정부 들어간 그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럼 예. 이거 네이버가 안 갈 수가 있나? 지금 테슬라 그때 초창기에 올라갔던 거 생각하면 무섭게 올라갔잖아요. 큰 종목이.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네이버가 지금 어제는 좀 쉬어갔으니까 그저께 한번 슈팅 나오고 오늘 또 추가가 상승 나오는 건데 이거 뭐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30만 원은 깔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30만 원은 그냥 디폴트 기본으로 가는 기본빵으로 가는 게 30만 원. 예. 그리고 이제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지수 상승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냥 뭐 정보 모멘텀만 받는 게 아니라 혁신업종으로 AI발 산업 수혜를 받는 거니까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한 3, 40만 원 정도 구간까지도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갈만한 종목들, 큰 종목에서 이 승부를 보시는 게 편할 거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군요. 30, 40만 원대까지 언급이 나왔으니까 오늘장만 특징주로 볼 만한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 살펴드렸고요. 자, 이창대 대표의 특징주를 봤는데 김덕호 대표의 특징주 보고 나서 저희가 종목 진단을 여러분 이야기를 좀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종목 진단 요청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은 김덕호 대표의 특징주입니다. 두산 퓨얼셀. 사실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주 이런 쪽에 뭐 잘 갔는데 수소는 뭐 꿈쩍도 안 했거든요. 오랜만에 폭발적으로 상승입니다. 이거 뭐 반짝 상승인지 상승의 초입인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내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특히나 이제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줄이겠다라고 이제 행정명을 이제 서명을 했었죠.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환경, 특히나 이제 중국의 어떤 저가 공산품에 대해서의 어떤 제재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보여져요.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두산 퓨얼셀이 지금 상승했다는 원인을 보니까 NH증권에서 이번에 미국향 연료전지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레포트가 났어요. 근데 실제로 뭐 두산 퓨얼셀에서 보도를 낸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레포트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굉장히 수상해서 NH증권의 그동안에 두산 퓨얼셀에 대한 레포트 발간 현황을 제가 좀 쭉 조사를 해봤는데 히스토리를 살펴보셨군요. 일단 이번 올해 4월 10일에 NH증권에서 목표가를 19,000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에요? 네, 불과 두 달도 안 돼요. 두 달 좀 지나가지고 다시 이걸 올렸다는 건데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뭐 사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자회사 아직까지는 재고 물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4월 10일부터 해서 2차 전지들이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2차 전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형 ESS 등 많은 장치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슬금슬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잘 될 겁니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 뒤로는 계속 주가 올랐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지금 주가를 지금 뭐 더 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더 재밌는 거는 작년 10월 30일에 NH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냈던 게 25,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 10월에는 25,000원 갈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가 지금 두 달 만에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변덕이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증권사 분석이 그 미리 예측이 아니라 이거 따라가는군요. 주가를 후행해서. 오히려 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예. 좀 강합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27,000원 상향했었고 작년 4월에는 24,000원으로 상향했었고 그러면 이 모습을 저희가 좀 늘려서 보면요. 주가보다는 레포트 보고 주가가 올라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레포트를 찔끔찔끔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27,000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6월 10일자 때는 주가가 어땠느냐? 한번 꺾이고 나니까 이거 한번 다시 반등 나가겠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7월에 트럼프 리스크가 나오면서 조정 나가기 시작했고 예. 오히려 미국향 수출이 힘들어질 것이다 기대가 나오다 보니까 뭐 어려웠고 오히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았고 이런 영향들이 계속 이제 겹겹을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예. 사실 주가 만들고 좀 못했어요. 물론 모든 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뭐 이런 레포트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는 뭐 모든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히는 그렇지만은 모르죠. 저는 근데 이 두산 퓨얼셀을 비롯해서 많은 2차 전지를 비롯한 뭐 신재생 섹터라든가 중형 기업,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악화가 됐었는데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하지 못했던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창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굳이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을 가지고 목숨 걸면서 수익률을 배팅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이미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갔던 기업도 너무 많고요. 네. 실적이 계속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갈 거다 하면서 눌림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던 뭐 두산표현세 같은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산표현세 같은 기업들을 좀 더 발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이 미국향 전지 판매가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미국에 지금 하이엑시엄이라는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하이엑시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선주를 발행을 이제 재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4년 이내 IPO 의무 추진을 해야 돼요. 예. 추진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IPO 기대감도 있는데 얘네가 실제로 이 미국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해서 전주 수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에 두산표현세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분기별로 계속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실적이 왜 그랬나 보니까 이 하이엑시엄이 계속 이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못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레포트에서 나오는 거는 그럼 오히려 본사가 지금 계열사한테 물량 던지기를 해서 수출 실적이 나올 거고 이 계열사가 다시 미국에다가 재팔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실적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오늘 두산표현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오늘 추격 매수하십시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이 두산퓨얼셀과 비슷하게 지금 증권사에서 레포트로 꺼냈을 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지금 아직도 바닥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두산퓨얼셀을 조금 학습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소개를 드린 거니까요. 일단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 굉장히 제가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산퓨얼셀처럼 지금 수소전지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선박 충전용 정지까지도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예.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두산퓨얼셀과 비슷한 기업들을 빨리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특징주를 살펴드렸습니다. 공통 분모는 어디 이상한 데서 승부를 보지 말자는 거죠. 뻔하게 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쉽게 선택해서 우리가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의 특징주, 뭐 국민주죠. 네이버가 이제 강하게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 네이버는 오늘장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또 상승의 여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김덕호 대표 특징주 수소입니다. 두산퓨얼셀이죠.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꽤 많다는 점을 같이 시사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주를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정수님의 종목입니다. 계룡건설부터 살펴보죠. 22,700원에 10%입니다.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딱 가격을 봤을 때는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게 분명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선 이전에 이 계룡건설, 세종시 관련된 테마를 받아서 정말 급등이 단기간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2만 원대 초반 수준에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계룡건설 단기에 승부 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 계룡건설로 단기에 따라가는 거 어떻습니까? 이게 뭐 따라간다라고 보기는 예. 또 그런 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서 비교적 안정적인 자리인 것 같기도 네네.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슈팅이 4월 달에 좀 나오고 나서부터는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급한 사안들부터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행정이라든지 집무실을 이제 옮기는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정도 그 수준으로 올라왔으면 이렇게 그 여의도가 원래 뭐 방송, 그 다음에 정치, 네. 금융, 증권 이런 게 그냥 다 복작복작 그 좁은 땅덩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특화시켜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제 나눠 먹어야죠. 네, 분산시킬 때가 되지 예.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확실하게 이제 증권 금융 쪽으로 집중을 시켜버리고 방송 쪽은 이미 저기 상암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이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중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교두보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이전부터 세종시 이전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권도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정책이기도 했던 만큼 이번 정권에서 인프라 정책을 결국에는 이제 시행을 할 거라고 보는데 예. 인프라 정책을 이제 시행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 경협이었거든요. 이번 정권 때는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프라 정책이라는 게 결국 고금리가 아니라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예. 돈을 이제 싸게 땡겨와야 인프라 정책도 크게 한번 이제 불러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고 그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언급하기도 했었던 유동성을 좀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예. 그 핵심이 인프라 정책이거든요. 예전에 그 경제대공황도 이제 헤쳐나갔던 뉴딜 정책 다 인프라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불경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인프라 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그때 당시 금리가 막 이제 제로 금리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남북 경협 모멘텀이 불었고 이번에는 또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한번 또 국가 단위로 크게 불어오는 인프라 바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마 테마는 강력하게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 회파가 낮은 기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올해까지 해서 뭐 작년, 재작년 그 이전 한 2021년 이후에는 이익 회파가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예. 이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이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PER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2배, 뭐 1.6배 이래요. 아, 그래요? 예, 무슨 뭐 PBR 수준으로 지금 PER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부채 비율이 지금 현 시점에서 200%가 넘어간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기는 하나. 이게 조금 걸리는군요. 네, 그거만 아니고 이제 이익 회파가 늘어나는 것만 이제 생각해 보면 테마까지 불어왔을 때 지금의 눌림목이 저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정고점 근처에 이제 27,500원에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유해서 이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가가 지금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 요 정도 정고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채 비율 관련된 뭐 우려감 뉴스에서도 확인되긴 하는데 그리고 단기 급등도 얼마 전에 나왔던 종목이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다시 조금 내려와 있고 저평가 국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룡건설 다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상봉님의 종목입니다. 네오위즈입니다. 26,500원에 10%. 이번에 좀 길게 보고 계시네요. 중장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네오위즈 현재 주가는 24,000원대고요. 이 매수 가격이라면 바로 얼마 전에 진입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김덕호 대표님, 네오위즈는 어떤가요? 네오위즈를 비롯해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 크래프톤 진단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게임을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 굳이 게임 좀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네,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제가 아마 크래프톤 진단 드릴 때도 크래프톤을 비중을 굳이 무겁게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IP 개발에 적극적인 뭐 넥슨 게임즈를 좀 가져가 봐야겠는데 그러고 나서 텐센트가 뭐 인수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오위즈도 IP 쪽에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스컬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2020년도 당시 19년도부터 해서 20년도까지 스팀에서 판매율 1위를 찍었습니다. 네. 스팀은 뭐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플랫폼에서는 뭐 전 세계 게임 업체들이 다 입점해서 들어와서 게임들을 다 선보이는데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를 찍었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적인 게임을 잘 개발해내는구나. 또 이런 게임 개발사들을 잘 지원해줘서 인디 게임사들과의 협업을 강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오위즈를 지금 이제 매수가가 26,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생각이 돼요. 하나는 이제 이 5월 22일 날 때 이때 한번 급등이 좀 잠깐 반짝 나왔을 때 이날 뭐 장중에 좀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아마 이 26,500원대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한 1년 이상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네오위즈라는 회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네오위즈는 강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 비율이 낮고요. 두 번째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디 게임사들과의 협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지금 어디를 공략하고 있느냐? 한국 시장만 공략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콘솔형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PC 이쪽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2021년도에 그때 막 NC소프트가 막 열풍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물론 그때가 이제 한 1월, 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내수에서만 의존을 하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티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오히려 지금 모바일 게임이 한참 열풍일 때는 게임사들이 콘솔 시장을 빨리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네오위즈 같은 경우 2023년도에 피해 거짓을 냈었고 예. 또 여기에 이제 후속작 DLC까지 내게 되면서 지금 300만 부를 뭐 돌파를 했다는 게 아마 어제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봤을 때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게임주 중에서 네오위즈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IP 강자 그리고 인디 게임 개발사들을 지원을 토대로 이제 협업을 강조하는 뭐 마케팅 업계로 치면은 비슷한 기업이 에코 마케팅 같은 기업입니다. 예. 에코 마케팅이 실제로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아예 그 회사의 지분을 사서 투자를 공동 투자를 하고 수익 구조를 나누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마케팅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얘기가 나는데 네오위즈가 지금 인디 개발사들을 지금 영입하는 게 그런 수순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매수가 26,500원까지는 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뭐 물론 시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급한 게 아니라면은 저는 목표가 31,5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일단 지금 시장이 뭐 게임주보다는 아마 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지금 주가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네. 내가 굳이 여기다 시간을 좀 오래 쓰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23,000원에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게임주 가운데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오위즈 위로는 31,000원대, 아래는 23,000원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윤서님의 종목인데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14만 5천 원에 20%. 최근에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삼성전기죠.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현재 주가는 13만 3천 원대. 그러니까 매수 가격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도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 비중 지금 20%인데 매수를 더 하려고 하십니다. 괜찮나요? 뭐 굳이 매수가에서 엄청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매수가 근처에 이제 20% 정도 비중이면은 굳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가가 좀 평이한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완전히 이평선이 뭐 정배열이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 정도면은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유리기판 이슈라든지 추후에 이제 모멘텀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세종 쪽 그 공장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삼성전기가 이제 MLCC 같은 경우에도 TDK나 다이오된 다음으로 이 과점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많은 물건들이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많이 전자화가 될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자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분야였는데 서서히 이제 전자화가 돼가고 있죠. 전기차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MLCC 수요는 이 세상이 발전한다, 전자화가 된다라는 걸 믿는다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 반도체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이 MLCC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겠으나 저는 지금 매수 타점으로 볼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이기는 하나. 예. 그래서 저는 이평선이 좀 정배열로 돌아설 정도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면 차라리 그런 자리에서 추매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뭐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위험하다. 추세가 예. 살아나는 걸 좀 확인하고 그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제 보유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한 17만 원, 20만 원 선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 비중만 잘 유지하시고 매도만 하지 않는 선에서 예. 추매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현재 자리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를 봐드렸습니다. 20%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 점 감안하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수익까지 연결해 보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창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이요?
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800원에 20%요. 예, 14,800원에 20%. 보니까 매수하신 지가 뭐 오래돼 보이진 않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냥 중기 보유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요. 예, 혹시 고민되는 이유가 있나요? 왠지 좀 많이 올랐다 싶으신 건가요, 최근에? 아니, 좀 정책주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요런 좀 갖고 계시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예.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 대한전선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고개를 들긴 했는데 14,8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한전선 앞으로 좀 어떤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당분간 조금 더 들고 가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속 충전 도로를 그러니까 충전 고속도로를 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현행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입니다. 근데 뭐 앞에서 이제 이창섭 대표님께서도 이제 계룡건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인프라 관련 확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건설주들 지금 다 죽는다 하지만은 뭐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인프라 혁신들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되고 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산업 업체들을 또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떤 전력 송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한전선을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뭐 지금 당분간은 계속 홀드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게 오늘 저기 기사가 하나 난 것 같더라고요. 충북 당진 공장에서 뭐 노동자 한 분이 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뭐 이게 좀 주가에 영향은 없겠느냐 뭐 이런 뭐 생각을 좀 하신 걸 수도 있다라고 봐요. 뭐 실제로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자가 벌써 이제 2명이나 죽었는데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또 그때 이제 주가가 또 연일 이제 하락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단기적인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한전선 자체에 대한 어떤 주가 훼손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좀 반대라고 봅니다. 예. 일례로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상폐 결정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정책 수혜라는 어떤 그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주가를 몰아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목표 주가를 제가 감히 언급드려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괄목 상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예. 또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초고압 송전 케이블을 이제 미국에도 수출을 했던 이력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LS보다는 조금 더 뭐 수출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평가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저평가를 벗어나기에는 또 내수주로서는 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6개월 기준으로 18,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7월 10일 정도 됐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수익권이시라면 한 번 정도는 비중을 더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익절가,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익절가라고 좀 표현을 드리겠는데 익절가는 15,800원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 되기 전에 초순쯤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실 때 이 밴드 내에 좀 있으시다면 비중을 좀 더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최종 목표 지점은 18,000원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초 정도에, 7월 초입니다. 7월 10일 정도에 돌아봤을 때 손실이 아니다,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황이다 하면 비중을 약간 덜어가시는 게 리스크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보죠. 이번에는요, 하늘이님의 종목인데 정말 주가가 하늘로 올라가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회사가 돼버렸죠. 이름입니다. SK하이닉스. 매수 가격이 178,500원이군요. 30% 비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신바람 나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SK하이닉스 21세기 들어서는 뭐 최고 주가죠. 지금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오늘 6만 원까지, 얼마 전에 26만 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도 25만 6,500원. 자, 그러면요, 매도 시기 어디까지 달려가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SK하이닉스 뭐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목표 지점 더 높여볼까요?
뭐 SK하이닉스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저는 일단 뭐 코스피가 3,000선을 뚫었는데 일단 5,000선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5,000을 보고 있고 저 역시도 5,000이 결코 어려운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돈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 한 거에 이어서 연말부터는 연준에서도 이제 한 올해 안에 2번 정도는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올해 한 7월 달에 다음 달에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거든요. 한 9월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은 기준금리 결정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럼 9월 이후에나 이제 할 것 같은데 연말 들어서 이제 한 2번 정도 한다는 거는 이제 슬슬 9월 이후부터는 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마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유동성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미국에서 주변국들로 퍼져나가게 될 텐데 그 돈들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고 지금 금리 인하도 먼저 진행하고 있고 이제 한국 시장은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동안 너무 안 갔으니까요. 예. 예, 그 이런 거 생각하면 5,000포인트가 허황된 숫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또 그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는 게 신흥국 시장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한 단계 이제 격상이 돼가지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까지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패시브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격상되는 것만으로도 한 75조 정도가 이제 유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바구니로서 기계적으로 종목들을 담아요. 무슨 뭐 시총 낮은 잡주들 담을까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엄청 큰 돈들인데 무슨 예. 시총 200억짜리 기업을 담겠냐고요. 그건 그냥 인수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담는 것들이 결국에는 일정 정도 이상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담아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등 기업이었다가 1등을 뺏었죠. 누구한테서? 삼성전자한테서 1등을 그렇습니다. 뺏었어요. 그러면은 1등 프리미엄을 삼성전자로부터 뺏어온 겁니다. 예. 비중도 SK하이닉스를 더 담으면 더 담았지 삼성전자보다 적게 담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도 전 갈 거라고 보는데 네. 더 갈 거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는.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질 거고요.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신고가 갱신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전고점 돌파한 요 신고가스는 요 자리가 바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하. 여기가 바닥. 예. 한 25만 원 선이 이제 새로운 바닥으로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위로 얼마나 가느냐를 이제부터는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매도 시기를 뭐 딱 정해놓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지금 조금 전에 뚫어냈던 25만 원대가 이제는 새로운 바닥이다. 앞으로 갈 여지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쭉 보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정말 큰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음 종목 할 텐데 여기는 흐름이 SK 하이닉스와는 정반대입니다. ESL님의 종목인데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도 제 기억으로는 뭐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포스코 엠텍이죠. 매수 가격이 29,310원이고요. 10%입니다. 포스코 엠텍의 2023년도 7월 26일 그때 오후 1시쯤이었죠. 2차전지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이었을 때 그때 47,000원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11,000원대까지 내려왔죠. 매수 가격이 29,000원이니까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뭐 신저가 부근이죠. 탈출이 가능할지를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니면 추가 매수가 어떨지 바닥을 다진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동관 대표님, 포스코 엠텍 너무 계속 소외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분이 조금만 저한테 빨리 이 포스코 엠텍을 좀 진단을 문의하셨다면 조금 손실 좀 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3중고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던 찰강제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찰강 제품에 대한 어떤 수출 실적들이 지금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뭐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지금 찰강 관세에 대해서 매길 것이냐 매기지 않을 것이냐 이 카드를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빨리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려면 7월 중순을 넘어서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예. 그때까지 기다린다면은 아마 지금 좋은 장을 놓치기가 거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사실은 지금 여전히 바닥이다 얘기했지만 그 바닥이다 얘기를 지금 3년째 듣고 있어요. 네. 이미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물타기를 오래 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쥐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순매수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게 지금 1년 동안의 순매수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외국인들 진작 팔고 도망 나갔어요. 진작 팔고 도망 나갔습니다. 그나마도 이때가 올해 초기 때문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관세 우려된다 할 때부터 바로 강하게 그냥 숏을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개인과 기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과연 지금 시청자분이 이 기관에 장난을 쳤을 때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것을 대처할 방법이 있겠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예.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적어도 4배수는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요.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지금 만약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한 1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매수를 한다고 칩시다. 한 3배수까지만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매수하셨던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희석을 하려고 해도 3배수 매수를 하시면 17,000원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 포스코 엠텍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불황이 오히려 더 변동성이 더 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저는 지금 상승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손실도 많이 오랫동안 간직하셨고 그만큼 또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한 빨리 종목 교체를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마 내가 손이 떨려서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예. 일단 7월 10일 전후로는 한 번 더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꽤 길게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이 찾아왔을 때 수익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뺏겨서는 안 되겠죠. 자, 과감한 종목 교체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포스코 엠텍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증권동 AA 뉴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3년 반 만에 3,000피를 돌파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가 마무리됐습니다. 중국 소비회복 기대감에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3,000선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식 투자 전성시대가 돌아왔습니다. 3년 반 만에 3,000피를 되찾으면서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올해 들어 수익률이 24%를 웃돌면서 글로벌 증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개월간의 순매도세를 끊고 바이코리아로 돌아선 외국인의 수급 개선과 함께 증시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발 무역 갈등이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전문가들의 단기 전망은 다소 엇갈리지만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과 경쟁력 등 펀더멘털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한국계은행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25년여 만인데요.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계은행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후 첫 번째 재진출 사례입니다. 전날 카카오뱅크는 태국 금융지주 SCBX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태국 재무부에 의해서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은행이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뜻하는데요.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올해 3분기 중 설립되며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 2025에서 한국바이오협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열고 글로벌 경쟁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올해 바이오 USA에는 70여 개국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한국인 참관객 수는 약 1,300여 명 이상으로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해외 참관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한국관 규모의 다른 나라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었고 미국 바이오협회에서도 한국 기술의 발전에 파트너사로서 인정을 해준 것 같다며 내년에도 좋은 자리에 한국관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출시와 수주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셀트리온은 150건이 넘는 미팅을 진행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기업 오티모파마와 항체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화장품 업계의 중국 실적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과 관련해서 2분기 들어 중국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증권사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부터 중국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하면서 대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까지 추진되며 화장품을 비롯해 여행 면세 관련주가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주요 중시 뉴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오늘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자분들이 가지고 온 추천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주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먼저 이창대 대표의 특정 추천주는 K카, 그리고 김덕호 대표의 추천주는 ISC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창대 대표님, K카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어떤 점에 주목하신 거죠? 이게 지금 중고차 플랫폼으로도 이제 유명한데 예. 이제 배당 성향이 정말 어마무시해가지고 추후에 이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이제 배당 성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이제 투자 지표에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이익을 남긴 거에서 몇 %를 배당으로 준다 이런 것인데 예. 2021년도 당시에 이제 배당 성향이 77% 정도 됩니다. 뭐 100만 원 벌면 77만 원 배당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어마무시한 배당 성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468억 정도가 나왔는데 361억을 배당으로 뿌린 거고요. 이제 배당 분리과세 이러한 포인트들이 그 개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예. 되면 이 적극적인 모멘텀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익이 이제 304억 정도가 남았는데 배당금을 360억을 뿌렸어요. 365억을. 우리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배당 성향이 120%입니다. 번 거보다 더 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284억을 벌었는데 366억을 뿌려서 129% 배당 성향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기준, 24년 기준으로는 440억으로 이제 순이익이 늘었는데 이때는 뭐 솔직히 유지만 해줘도 많이 주는 건데 네. 554억으로 더 얹어서 줬습니다. 이때도. 그래서 126%. 예. 그래서 기본 이제 2022년부터 4년까지 한 120%가 넘는 배당 성향을 유지해 오고 있고요. 배당금으로 보더라도 750원에서 뭐 760원 그리고 또 760원 작년 기준으로는 이익이 많이 늘어서 1150원까지 배당금이 늘었습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작년이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올해랑 내년은 어떨 것인가, 내후년은 어떨 것인가. 일단 이제 그 2021년 기준으로는 이익이 많이 나서 한번 배당금을 많이 줬는데 배당 성향을 네. 높여가지고 그거를 그냥 유지시켜준 것 같아요. 22년, 23년에도 돈을 많이 예. 좀 적게 벌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네. 근데 24년도에 많이 버니까 훨씬 더 많이 얹어줬단 말이에요. 올해는 작년보다 이익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예.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요. 이게 올해만 그러냐 내년, 내후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장 가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마진율까지 준수한 모습을 이제 뭐 유지해주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PER도 10배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작년 이제 연말 주가 기준으로는 그 배당 성향을 감안해서 배당금을 산정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이제 9% 가까이 됩니다. 올해 이제 이익이 더 늘었잖아요. 내년, 내후년엔 더 늘어날 거고. 여기 맞춰서 만약에 배당금이 더 늘어난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과연 몇 프로가 될 것인지. 물론 이제 작년 연말 그 마지막 이제 주가 수준을 생각해 보면 뭐 13,000원 좀 안 되는 가격이니까 예. 사실 13,000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배당금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배당 수익률이 더 낮아질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배당 성향 그 배당금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슷하게 한 9% 언저리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K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작년 종가 대비해서 꽤 올라왔는데 작년 종가 수준이 대략 요 정도 주가 수준이니까 13,000원 좀 안 되는 수준이니까 여기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 상방 모멘텀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14,000원 아래로도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혹시 K카가 다시 또 14,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큰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준도 저는 아주 준수하다라고 봐서 예. 목표가는 지금 18,000원을 1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8,000원에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예. 내가 이제 조금 베팅을 금액을 많이 하지 않고 소액으로 베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수익률로 승부 보기 괜찮은 종목이 K카라고 예. 보여져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이면 낮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대주주 지분이 합치면은 77%가 넘어갑니다. 오. 그러면 이제 뭐 유통 물량 생각하면 23% 정도니까 뭐 한 1,000억 초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에도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투자해가지고 강력한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긴 한데 예. 배당 수익률이 이제 주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소액으로 금액 조절만 잘 하신다면 투자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당이 주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K카 살펴드렸고요. 자 김덕호 대표의 추천주는 ISC. 최근 좀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반도체주를 주목해 주셨네요. 네, 일단 뭐 사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예. 뭐 좋은 호재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뿐만 아니라 ISC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건실한 기업이 없는데 주가 참 안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비몰이 투자를 많이 축소를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품을 팔고 있는 이 ISC 입장에서는 뭐 사실 탄력적으로 뭔가 주가를 올리기에도 좀 버거웠던 점이 있었고 또 실적에 보면 부담들도 여전히 아직은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막에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이제 AI 가속기 그리고 이제 HBM 테스트 장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라인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번에 이제 SK 엠펄스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사 이 아이셈이랑 그다음에 이제 인쇄로기판을 이제 공급하는 이 테크드림 이 두 회사를 4월 30일에 인수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ISC 같은 경우에 테스트 소켓 얘기하다가 뭐 HBM 테스트 소켓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도체에서 한 축을 이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까 특징주로 두산 퓨얼셀 얘기를 드리면서 예. 데이터 센터향 실적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주문형 반도체와 또 이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여전히 ISC도 공통 분모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뭐 주가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제 순매수 현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ISC가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속이 끓는 종목이에요. 예. 250일 그리고 이제 120일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 현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다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갈 때 기관들이 비싸게 샀다가 결국에 손절치고 나간 종목입니다. 예. 그 손절치 자금으로 뭐 물론 이제 인프라나 또 이제 원전주 투자를 했겠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주가가 좀 조정됐을 때 꾸준히 매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지금 만들어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는 강한 기업이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다. 그래서 주가는 일단 제가 목표가
6개월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62,000원입니다. 근데 아마 6만 원대 정도 왔을 때 한 번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좀 단기적인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조금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셨을 때는 이 ISC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간단히 좀 잡아주실까요? 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기준 6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두 분의 추천주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음 주 시장의 초이스, 시장 전략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찬대 대표님,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와 로봇이 좀 꿈틀거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제약바이오와 로봇을 담아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 나가시라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시장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혁신 업종들 급등하는 종목들도 좋지만 내 계좌의 중심을 잡아주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중요해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량주들이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이런 우량주들이라고 보거든요. 외인들이 이제 매수하고 있는 새롭게 담고 있는 우량주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들을 받쳐놓고 예. 제약바이오 로봇을 이제 같이 포트폴리오를 배열해가지고 풍성한 구성을 좀 갖춰 나가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께서 보시는 시장 비율은요? 제가 이 코스피 3000의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다행히 좀 그동안의 어떤 손실폭들을 좀 좁힐 수 있었던 거는 너무도 다행이고 너무도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목한 거는 이제 기관 수급, 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증권사발 레포트를 통해로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지금 기관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대비해서 일단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목표가를 지금 과연 하반기까지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강세장이 왔을 때 대비해서 지금 내 종목이 안 갔다라면 이것을 오히려 빨리 이탈을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 항상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손절가 엄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기간은 7월 10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7월 초순 지나서 중순 때부터에 대한 변동 한 번 정도는 대비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시장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출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초이스 오늘 순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